차로가 지금 S코스가 돼가지고 일어나기 좀 거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사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번 기회에 왕산 일가의 행적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상하게 알게 될 기회가 돼가지고 아주 참 저로서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뜻있는 일정이 되도록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자, 선생님 보시면은 저희 여기가 석주 이상현 선생님 구미하고 연관이 있는 거는 이제 허은 여사님이 비록 여기서 국내에서 결혼하시고 국에서 만주에서 결혼하시고 나중에 이제 30년에 석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안동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기 때까지 여기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동사에서 이제 이 허은 여사님 좀 나이 드신 분한테 여쭤보면은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저기 보시면은 건물 특징이 원래 이 집이 99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앞에 낙동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바로 뒤에 기찻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조선시대 때는 여기 이 집 앞에에 나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부산에서 오는 그 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있던 분들이 뭐 이제 배를 타고 뱃놀이도 딴 데까지 이렇게 많이 가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석주 선생님 만주 가신 다음에 이 집이 이제 그 순환을 좀 당하는 게 이 철도를 놓으면서 이 건물 건축 자재 있지 않습니까? 뭐 필요한 뭐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집에 좀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부들 공사하시는 사람들이 이 집에 묵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이 좀 많이 훼손당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철도 놓이는 과정에서 좀 이게 지금 안동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의성에서 영주로 가려면은 저쪽 지금 의성 길 오셨잖아요. 그냥 직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동정사 아시죠? 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회 길입니다. 그래서 한 얘기에는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데요. 일화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석주 이상님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 태어나시니까 그거를 좀 기운을 이게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일제가 일부러 이렇게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일단 뭐 그거는 뭐 그런 얘기고 지금 현재 저기 터미널이 시내에 있다가 저기 학봉육대 서우 풍사 송현동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역도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의성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진으로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차가 생김으로 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집이 이제 저희 건축하시기 뭐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고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동으로 인해서 집이 점점 좀 훼손당하는 그러니까 좀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저쪽 전탑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서 전탑 보셨는데 제가 여기 앉고 나서 저 전탑을 몇 번이나 이렇게 보수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이 진동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이제 고수조사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철도로 인해서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탑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다른 데 거랑 좀 다르게 탑과 다르게 기아를 얹었습니다. 기단부에 기아를 위에 한층 기아가 이렇게 딱 얹어져 있습니다. 자, 때마침 기차가 옵니다. 여기는 이제 별로 못 느끼는데 이쪽에 길을 내려가서 있으면 진동이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저 기아가 왜 올려졌냐 이것도 이제 참 계속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로는 이제 조선시대 때 여기 안동에 있던 그 사또가 이게 보수를 하다가 잘못 이렇게 얹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그 임청각이란 뜻은 모연명의 기거래사라는 시에서 자하고 정자를 따서 임청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90칸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한 70칸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석주선생님 석주선생님 대해서는 들어보셨으니까 이분이 결국엔 1910년에 당시에 1910년에 이제 나라가 무너졌을 때 여기 안동에서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도산 쪽에 향산 이만도 선생님 이분도 목숨을 끊고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도 목숨 많이 끊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이 석주 선생님이나 저희가 석주 선생님과 같이 갔던 북하 김달 선생님이나 아마 원래는 목숨을 끊으시는 게 당시로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다 만주로 가자. 그래서 만주 가는 과정도 안동에서도 이제 1차적으로 만주 조사를 했습니다. 1차 답사를 했어요. 만주 어디 가면 좋을까 해서 답사를 했다가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서울에 있는 신민의 그 강원도 대표로 주진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중분인데 이분이 이제 강원도 책임자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진수란 분이 이 백화 김대락 주진수란 분이랑 같이 울진에서 활동했던 황만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이 황만영 집안하고 백화 김대락 선생님 집안하고 결혼 관계가 있었습니다. 혼방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신민의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신민회랑 같이 가자. 그래서 1911년 겨울에 이제 만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석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가시는 과정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만주까지 가는 과정을 일기로 남겼고, 그 다음에 백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안동에서 이제 성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그거는 얘기를 안 남기시고 서울에서 그다음에 만주 가셔서 한 3년 동안 계속 날짜별로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만주에 가신 분들 독립노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뭘 먹었고 그다음에 가셔갖고 또 생활 환경이 완전 틀리잖아요. 만주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병들을 많이 걸리셨고 왜냐면 병으로 인해,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왕산 허이 집안만 봐도 거기도 막 뭐 허은 여사님 그 해골 오빠도 어떤 분이 병으로 그 아기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가셔갖고 환경에 적응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는 이 일제의 그런 국적인 감시 하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셔갖고 뭐 또 중국 마적의 그런 뭐 공격 이런 것도 감내하시면서 생활하셨지만 결국 이제 석순이 32년에 돌아가시고 그 허은인 선생님 해오를 보면은 원래는 유해를 모시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그 일제하고 이제 중국군의 방해로 왜냐면 거기 해고록 내용 보니까요 뭐라고 적힌다면은 돈을 달라고 합니다. 통행료.
근데 다른 건 다 줬어요. 돈을 줬는데 간도 열어봐라. 간 안에 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간은 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석주선생님 위에는 다시 그 돌아가셨던 장소에다가 놓고 거기서 장례를 잠깐 간소하게 치르고 가족분들만 여기 이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42년에 10년 있다가 42년에 그 시아버지인 이준호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그 다음에 1952년에 이제 남편 이병헌 선생님이 그 한국전쟁 때 병으로 이쪽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충남 쪽에서 세상을 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시다가 그러니까 그 남편 이병헌 선생님 돌아가실 때가 허은여 선생님 한 40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990년에 그 석주 선생님 위에가 이제 국내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1990년에 남편인 이병헌 선생님이 그 독립자 국가유공자로 서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허은여 선생님은 그리고 97년에 95년에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관리사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그때 구술을 태고를 남기실 게 다행이지. 왜냐면 2년 있다가 97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건물을 이렇게 한번 안채까지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요. 저희가 또 이제 다른 데로 다시 진보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제가 설명을 잘 다 못 드렸어요.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한번 둘러보십시오. 왕산에 손님이 있다. 왕산의 작은 허운 여사님으로 봤을 때는 왕산 선생님이 제 종족이에요. 제 종족으로. 예. 그러니까 왕산 그 허운 선생님 아버님의 동생이죠. 동생분의 아들의 손녀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위에도 저 왕산집하고 뭐 그런 연사관계가 있는 건 아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근데 왕산에 그 형이 성사를 한 분이 바로 만주 가가지고 이혼을 하고 같이 예. 이제 보민단도 그랬잖아. 그때 사돈 가야 됐거든. 그때는. 예.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 위에 사돈이 더 있었거든. 그거는 저 제가- 사돈. 예. 사돈이 그때도 있고 아래도 있고.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컨트 선생님이 다이스터시 때문에 부산이 걸려갑니다. 멀리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나가. 이 구조를 잘 지었어요. 그럼 기와도 오겠는데. 기와는 70년에서 150년 사이에 한 번씩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전탑이 보이시죠? 이 전탑도 마찬가지예요. 70년에서 150년 사이에 한 번씩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엄청 승리를 해가지고 불교를 전부 끊어했던 거예요. 이 안동은 유교사를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변화를 해가지고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일제가 상당히 모든 겁니다. 자, 양반이 네. 단체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조선시대는 불교를 그렇게 억압하지 않았어요. 그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사학절도 그거 모르고 일본 사람이 따라한 거예요. 사당이 어디 있습니까? 사당은 저쪽이에요. 아까 설명 안 했어요. 네. 아, 거기 사당이고. 사당이 지금 위패로 사진 찍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 빠져. 옛날 건물이죠. 목욕 한판 하고 나올까? 물 있네. 독일 모래장자가 모래장 모래 가정이에요. 모래가좀 봐주세요. 중에는 500년 그러니까 요거 빼갖고 요거 건물, 요 건물도
옛날에도 여기 건물 자체가 옛날에 학교로도 많이 쓰였거든요. 사진 찍어보면 이 건물 안 들어가요. 자, 옵시다. 잠깐요. 찍겠습니다. 같이도 가. 아, 예. 가시는 거 찍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나와요? 좀. 웃기 봐요. 자, 웃으시면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웃기 봐요,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할게요. 예. 자, 완전님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잠시만, 하나 더 찍겠습니다. 이거는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손 많이 줬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차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술을 따로 이동하실 거예요? 저희는 일단은 차를 다 기념관에서 해야 돼서 술은요, 어떤 곳으로 이동하세요? 기념관으로 지역 사람이 방선 허운 선생님 그 종가입니다. 뒤에 이제 요 건물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은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이 좀 바뀐 게 여기 보시면 저기 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도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서해에서 동해 뚫는 도로가 저도 과거에 왔을 때는 여기 다 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로가 지금 이렇게 건설 중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은 방산 로도비가 있고요. 이 안에 올라가시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가 나서 옛날에 제가 왔을 때는 안에 그 묘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집안 묘소들이. 근데 그게 지금 도로가 나서 다시 이장을 하셨는지 어떤지는 제가 그건 좀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를 이번에 있는 것 같네. 아니 원래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밑에 기다리 밑에는 이제 보강을 그러니까 했겠죠. 그래요. 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도 한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갔을 때 여기 있었던 걸로 위치는 거의 똑같은 걸로 생각이 나거든요. 똑같을 수는 없고 밑에 자대면 들었는. 예, 그건 그렇죠. 근데 위치는 변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방산 허운 선생님, 그러니까 왕산 집안이 여기에 이쪽 여기가 청송군 진보면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로 온 거는 이 농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894년 동학 때 여기에 또 많이 계셨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이게 좀 이 지방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주의 박상진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상진 선생님이 왕산 선생님의 제자로 된 게 아마 이 진보 여기에 거주하실 때 예, 그런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895년 을미사변, 그 다음에 이제 단발령이 일어나서 이 1896년에 그 1896년 1월 달에 안동에서 안동의진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송, 이게 좀 여기 청송은 좀 특이하게 그 당시에 청송의진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보의진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1894년에도 1895년에 6년에도 안동에서도 이제 안동의진 하나, 그다음에 선성의진, 그러니까 예안 그 도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개의 의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당시에 그리고 행정이 청송이 좀 안에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 청송에서 의진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진보에서도 다시 의진이 이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날짜는 안동이 96년 1월 달에 만들어졌다면은 이 청송이나 진보는 한 두 달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3월달, 4월달에 이렇게 의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1896년, 5년에서 6년에 그 경상도에서 활동했던 의진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의진이 이 문경의 이강년 의진, 그리고 안동 의진, 그 다음에 저쪽 지금 왕산 허위 선생님이 조직했던 김산 의진, 이런 의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의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달에 안동 의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청송은 이제 한 3월 달에 만들어지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청송은 청송 한계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청송 의진은 가장 큰 전투가 뭐냐면은 이 의성 출신인 김아락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이천 의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천 의진이 남하를 합니다. 이 경상도로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세를 좀 넓히려고 다른 의진, 안동이라든가 아니면 의성이라든가 이런 의진하고 이렇게 합쳐서 세를 넓히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의진이 들어와서 이 청송의 가문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청송의진, 그 다음에 김하락 의진, 그 다음에 의성 의진, 이 세 개의 의진이 연합을 해서 전투를 펼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리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해체된 이후에는 이 김하락 의진은 경주까지 가서 경주성에서 전투를 펼치고 다시 영덕의 지금 남천, 그러니까 영덕 시내 보시면은 읍내 보시면은 천이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흐르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결국에는 전사를 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청송의진은 이 청송 가문리에서 전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청송 읍내로 읍으로 들어오다가 하전 등 지금 아마 아십니까? 청송 의병 박물관 기념관이 형성되어 있는 거기 하전 등에서 다시 이제 강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이제 전체 소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허운 선생님 했던 이 진보 의진은 처음에 이제 안동 의진의 1차 대장을 맡으셨던 권세현 선생님이 이 방산 허운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나라가 힘드니까 의진을 일으켜서 좀 나를 다시 복권해보려 하는데 좀 힘을 좀 해라. 그래서 좀 의진을 이 진보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모여서 허운 선생님은 내가 여기서 만들게. 그리고 왕산 허위 선생님은 너는 저기 구미 가서 의진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허운 선생님 밑에 동생 허겸 선생님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또 다시 또 김산 의진 가서도 같이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보 방산 허운 선생님이 만들었던 진보 의진은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벌써 이제 저쪽 안동 의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송 의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세를 넓히기도 힘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기도 좀 규모가 작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의진이 만들어지면서 일단은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달하기 위해서 안동의진도 마찬가지로 이 진보나 청송 가서 사람이나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청송 같은 경우는 또 이 그 무기나 사람을 떼주면은 자기 동네를 방어할 또 그 충분한 군사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꺼려합니다 그런 걸. 그래서 이 왕산 허희 선생님이 이 나중에 경기도 가서 활동하죠.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왜냐면 무기나 사람, 특히 먹을 거 이거를 지원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시에 96년에도 안동의진, 진보의진, 청송의진 이 서로 그 세를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모든 자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보의진도 이 그 좀 약하니까 이 그 허경 선생님이 허은 형의 이제 명령을 받고 이 안동의진 가서 좀 이렇게 물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좀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 방산 허운 선생님이 만든 진보의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진보 향기에서 만들고 약간 소규모 활동을 했지만 그리고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은 뭐 이제 그 대장인 허운 선생님, 그 다음에 밑에 부장인 신상희 선생님 이 두 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그 뭐 청송의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엄청나거든요. 의진만 해도 한 80명 정도가 막 나오니까요. 안동의진도 마찬가지로 뭐 40~50명 된 인물들이 이 자료에 나타나는데 이 진보의진은 만약에 그 허운 선생님이 자료를 당시 일기를 남겼으면은 괜찮은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알려진 분은 이 허운 선생님과 부장을 지냈던 신상희 선생님 이 두 분만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선생님 이게 지금 이 종가는 일단은 뭐 제가 그 과거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안에 막 들어가도 뭐라 안 그러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묘도비가 있고 안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산에 저는 그때 왔을 때 한번 산 끝까지 올라가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묘소들이 이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고 저희까지 올라가기에는 이 날씨에 좀 무리고요. 요 선생님 집은 지금 여기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옆에 집이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요 들어가셔서 저 안쪽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는데요. 제가 아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셔갖고 한번 여기까지 와서 한번 봐야지. 예, 보시고 다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봐야지. 저걸 방정문이 옆 밖에 가야 되고 밖에 그냥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라 안 그런 거 아니라 문이 왜 앞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정이 밖에 있고 그래. 여기 정이 돼야 되고. 그렇지. 그 애들이 다 관리 잘 하네. 관리가 없으시대서 그런데. 청송군에서는 완전히 천수가 없나. 청송군 오늘 전화 한번 빼야 돼. 군서이고 문화원장하고 전화하니까 내 전화 한번 빼. 전화가 안 되나? 문이고 이거는 이게 점잖아. 예, 맞아요. 선생님 지금 바로 하는 게. 자기는 누구한테 맡겨놨을 수도 있고. 그 과정들이 또 있을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또 그 과정을. 예, 우리 집이라 우리 집인데 우리가 옷도 안 입어. 그러지 안녕하세요. 찍지 마세요. 아, 사진 안 찍습니다. 여기 아, 우리 여기 집인데 옛날 허방산 예, 방산 허운 선생님. 선생님 배시되는 어른
비석이 저기 저 있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제실입니다. 네. 제실인데 어른분들 계실 때는 관리를 하고 뭐도 이랬는데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압니까? 그래서 내가 무료해서 여름에 집수리라도 좀 할까 싶어서 여기 와가 이래가 아유, 좋은 아 날. 원래는 여기 안 계셨다가 딴 데 원래는 오시고. 대구 살아요. 대구 대구 사는데 사시다가 여기 오고. 여름 한철에는 여기 시원하고 이래서 그래 여기 와가지고 이 집도 보증이고 와보니 뭐 몇 년 만에 와가지고 보면 집이 모두 너무 누추해져가 있어가지고 아유.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돈이 너무 많이 더 있긴 해. 늙은 사람이 이래 하지도 저래 하지도 네. 못하고 그래 하고 여름 한철은 여기 시원하다고 여기 와가지고 아또 할머니께서는 그 강산 허원 선생님의 고손녀입니다. 고선녀. 아. 예, 고손녀입니다. 맞손자는 미국 가가 지금 네, 계시고. 저거 가가지고 그가 영주민 받고 뭐 그거 사있기로 뭐도 안 하고 그래 고손자를 하나 놔두고 우리 조카를 하나 못 보내 그래가 아버지 살았을 때 저거 한다 하면서 너그 자식들은 다 너그 자식이라고 다 미국 뛰고 가지만은 그래 맞손자는 놔두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가 놔두고 가도 뭐 대구 사고 서울 사고 이래 놓기는 뭐 아무도 오지도 잘 안 하고 내가 답답해서 이제 늙어도 내가 직소이 있긴 해 장녀입니다. 그래가지고 징조부 참 부사가 지금 비석이 저게 있었는데 여기다 웬겼어요. 아, 맞네. 나라에서 이거 저 고속도로 내면서 여기다 옹기 나나 있긴 지금 그 주변이 정돈도 잘 돼도 안 하고 그러면 저 위에 있던 묘소들은 다 위에 묘소가 있었잖아요. 예 묘소도 다 딴 데로 그냥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 아직도 있습니까? 예, 남 줘가지고 이제 논 붙이고 이래 거 해가지고 이제 산소 관리하도록 이제 30년째 내가 이래 맡아가 이렇게 하고 아유, 있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면 대단하시네. 내 죽고 나면 우야게 넣으시고 내가 나이 지금 93살인데 아유, 정정하신데 아직 그래. 이래 내가 안 와보면 우야가 넣 싶어가 원래 이제 이게 막연하게 아유, 되는지 대단하시다. 모르지만은 집수리라도 좀 해야지 싶어가 와가 있어도 할머니 조남미 어떻게 되시죠? 되질 않아요. 안 해가지고 형 성함이 허계옥입니다. 계옥. 예. 됐어요. 허계옥입니다. 허원 선생님의 예. 고손녀. 그러기는 우리 징조부, 고조부 되지. 고조부 어른의 장손녀입니다. 장손녀인데 그래 아무도 여기에 이제 손자라고는 모두 미국 가 있고 죽어보고 없고 하나 있고 일이 있기네 아무도 그 갈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산동안 나도 내가 이래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 그리고 와가지고 보는 김에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 제가 예, 왔었는데, 옷이 예. 소지도 안 해놓고 일어났어. 아, 예, 아닙니다. 소지도 해놨어. 모두 안에 들어갔으니까 한참 식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너르고 좋으십니다. 예, 좋은데도 예. 그래 수리도 안 해놓고 미리 연락했으면 아. 소지라고. 아까 제가 왔었는데 그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여기 그냥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서 그런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소지라도 좀 해놓을 텐데. 아니, 아닙니다. 사람을 예. 불러가라도 소지라도 해놓을 텐데. 예. 몰라서 그랬지. 아닙니다. 나 처음에는 저도 안 됐어요. 무슨 버섯이에요? 송고버섯? 송이. 아, 재배송이. 아침에 따온 거라 굉장히 싱싱해요. 아, 이 농장이 여기 근처에 있어요? 예. 아, 이거 좀 이 재배송이 특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요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영양가가
송이버섯 10배. 송고버섯 예, 10배. 굉장히 좋아요. 그 진짜 종이에 비해서는 어때요? 진짜 송이에 비해서 향은 좀 약하지만 영양가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 저 직접 재배하시는가요? 예, 예. 아, 예, 사장님이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잠깐 여기 있네, 지금. 자, 아, 요 남자 이름이 아닙니까? 신랑. 아, 신랑이시고. 예. 얼만데요? 많은. 아주머니 하나 주세요. 예. 이거를 그냥 드셔도 되고, 정수제하고, 떼가지고 정수제하고 이거하고 해가지고 렌즈에 3분만 돌려갖고 드시면은 양념은 뭘로 하고 이거 기름장에 들어가고 여기 와야 이거 사지. 여기 안 오면 못 사. 이거.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거는 똑같아. 여기 이지영 명품이네. 아, 그래도 어저께 식사 끝나시는 대로 다음 일정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들어가셨네요. 우선 1회 모셔드릴게요. 저는 경상북도 독립민족기념관에서 여러분 해설하게 된 신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2010년에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개관을 했고요. 작년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승격이 되다 보니까 아직 전시 시설이 다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안동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시간이 좀 남는다면 바깥에 있는 경상북도의 그 광복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할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시작이 안동의 지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시시설은 여기 국내관 그리고 국외관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국내관의 처음 시작이 바로 이 안동 지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들 이 안동이라 그러면 되게 유명한 마을이 하나 있잖아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바로 가을마을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오미마을이라든가 가일마을도 독립운동가로 되게 유명한 마을들입니다. 그리고 또 더 유명한 마을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이 내안마을 천전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마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집에 있는 재산 다 끌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로 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포상된 분들과 포상되지 않은 분들 각각 나누면 더 많고요. 포상되지 않은 분만 해도 2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독립운동 기념관이 굳이 천안에 있는데 여기 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만들어봤어요. 독립유공자 현황표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지금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포상을 해주는데요. 그걸 수치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쪽이 더 많겠거니 했는데 세상에 여기가 가장 많았어요. 경상북도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안동이었습니다. 지금 수치는요. 안동 같은 경우는 350명이 넘어섰고요. 경상북도는 2070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요.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되었다는 것은 곧 이 한 지역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그 독립운동을 다 엮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역표. 근데 상세하게 다 하려다 보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역표는 좀 간략하게 쓰고요. 밑에 있는 안동의 독립운동 역표는 조금
조금 더 상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94년부터 해서 의병으로 시작이 됩니다. 독립운동의 시작은 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1895년 명성황 시해와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을미의병이 최초의 의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동 지역에서는요, 그거보다 한 해 전 바로 갑오의병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1894년부터 시작이 돼서 1910년 결국 우리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국내에서의 항일 투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한마을처럼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만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주, 북괴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북괴관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의병인 갑오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오의병, 갑오년에 전국에서 아주 떠들썩한 운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운동, 바로 동학농민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우리 정부는 저기 청나라에다가 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0년 전에 맺어졌던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군한테 청나라 군대가 얘기를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그럼 우리도 들어가겠다 하고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의 동의도 없이. 그래서 한반도의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양 군대가 같이 있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된 동학농민군이 급박하게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와야 되는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군이 뭐라고 하느냐면 오히려 뒤 딱 돌아가지고는 1894년 6월 21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국왕이 살고 있던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딱 3일 뒤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선전포고 없이 일제가 그래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좋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와 청일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무기를 빨리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신선을 두게 됩니다. 전신선을 두게 되니 우리의 의병과 동학농민분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다니면서 자르고 다니는 거예요. 자르고 다니니까 일본군이 이걸 또 지키겠다고 중요한 곳에다가 병참 부대를 두게 됩니다. 이 당시에 우리 갑오의병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갑오의병이 일어났을 당시 왜 그랬냐면 우리의 국모와 국보가 살고 있는 이곳을 경복궁을 일본이 불법 점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이들이 그러면 안동에서 일어나고 서울까지 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한 달 걸리는데 그렇게 걸릴 수 없으니까 뭘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병참 부대를 공격합니다. 일본군 병참 부대를. 가장 가까운 일본군 병참 부대가 바로 상주 함창태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 함창태봉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안동시청이 예전에는 안동 향교였습니다. 조선시대는 각 군과 현마다 지방 학교,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뒀는데 그게 바로 향교잖아요. 그 향교, 안동의 향교에서 요 서상초를 중심으로 해서 2,000여 명이나 되는 의병이 모여졌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첫 번째 그 의병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로 명성황 시해 사건과 단발령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많이 얘기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단발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단발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발을 했을까요? 네, 부모가 물려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라고 하는 그 성리학적 명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의 관원상제 다들 기억나시죠? 관혼상제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바로 관례입니다. 네, 관례에서 대부분 머리 모양이 바뀌어요. 계례나 이제 그 관례를 치르게 되면 여자는 쪽을 찌게 되고 남자는 상투를 들게 됩니다. 이건 머리 모양이랑 또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면 그 관원상제의 시작이 관례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한 해 전에 의병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안동 주변에 군과 현 단위로 해서 일어난 의병들을 쫙 연합해서 다시 어디를 공격하느냐? 바로 상주, 함창, 태봉을 또 공격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 뒤쪽에 보시면 영상이랑 밑에 지도랑 같이 있어요. 안동에서 이제 어떻게 상주, 함창, 태봉을 공격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개 연합제가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걸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뒀습니다. 자, 이렇게 7개 연합부대를 만드는 그 중심에 바로 안동의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이 안동의병을 가면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최초의 민간신문, 서재필이 만들었던 한글신문 다들 기억나시죠? 독립신문입니다.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태국연투 이후에 일본군이 안동을 완전 불바다로 만든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요, 일본 병정과 함께 봄고울에 불을 놓아서 수천호가 불탔다. 나라 재물과 사사 재물이 다 타고 관부는 다행히 남아있었다라고 기록이 딱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신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해서 안동에 불바다를 딱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하겠어요?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요 총 하나 보이시죠? 이게 바로 화승총이에요. 화승총은 그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 여기에 심지 꽂아가지고 심지 불탈 때까지 이렇게 조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심지에 불 붙일 때는 어떡하겠어요? 그때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잖아요. 뭘로 붙이는지 다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부싯돌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대를 쏠려면 한 사람이 조준하고 있고 나머지 옆에 사람이 부싯돌로 불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 쏘기 위해서 2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군은 어땠을까? 일본군은요, 스나이더 소총, 무라다 소총이라고 해서 방아쇠 잠기면 총알이 충충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의병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1차, 2차, 3차, 4차 계속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1871년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침탈을 계속해서 받고 있던 게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자꾸 빼앗겨가는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 당시에 유림들의 저항의 모습이 바로 이 의병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처음으로 이 의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자정승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정승국.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진짜 많으세요. 자살하는 거라고. 네, 자결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국이라는 단어를 딱 붙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렇게 순국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 분명히 국가의 위기 상황인 걸 아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목숨을 끊어갖고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이게 왜 그랬던가 좀 알아봤더니요. 물론 제가 알아본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알아본 걸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리학자들, 유학자들이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그걸 바로 처변산사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근대기에 들어왔을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저 의병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가 바로 만주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극단적인 방법, 내 목숨으로서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는 방법, 바로 자정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을 버린다는 오늘날의 자살이라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그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정 순국했던 분들은 포상 등급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안동 사람들은 이만큼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국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포상자 숫자인데요. 이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경상도예요. 물론 경상도 중에서 이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안동인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상되지 않은 분까지 합하면 18명 정도가 돼요, 안동에서는. 근데 이게 물론 경상도로 이렇게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여기 같으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청부일기, 저 청부일기 나오니까 제가 혈관 이만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안동에서 가장 힘있는 집안은 어느 집안일까요? 안동의 서원이라 그러면 어느 서원이 생각나세요? 네, 도산서원. 바로 네, 진성희 씨. 그리고 태계 이황의 자손. 그리고 제자들. 그죠? 안동이라 그러면 도산서원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요 향산 이만호가 바로 태계 이황 선생의 11대 후손입니다. 직계 후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태계의 후손인 것만으로도 안동에서는 영향력이 되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동 같은 경우에는 숙종 이후부터 왜 인현황후랑 장희빈이랑 싸우는 그 장희빈이 남인계열이거든요. 안동이 남인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숙종 이후부터 남인계열이다 보니까 관직에 진출하는 일이 그다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직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되게 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형상. 네. 좀 중간에 미안합니다만 이만호 선생이 세계 집회자수에 열악하면은 혈서에 열악만 합니까? 아니요, 혈서는 맞는데요. 예, 쉽게 장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네, 제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네, 아유 오해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직계 제가 얘기한 직계라는 거는 장자 이 얘기였었거든요.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합니다. 요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840년에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직접 그 관리로 진출한 벼슬 자리를 한 인물입니다. 양산 군수라든가 아주 많은 관직을 거쳤고요. 요때 그래서 우리 1895년 명성홍 시해 사건과 단발령이 일어났을 때 예안 지역에서 스스로 의병장으로서 의병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1905년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사건이죠. 막제순 하야시와 억제합이라고도 불리고 하는 을사조약입니다. 이 을사조약 때문에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하니까 이때는 얘기를 합니다. 을사오족을 죽여라라고 상소를 올리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렇다가 1910년이 되면 아예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9월달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은 날이 9월달이거든요. 그때부터 단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단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새는 너무 먹기 좋은, 먹을 게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을 하죠. 근데 이분은요, 자, 단식이라는 방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가장 학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거 보세요. 단식 24일을 했어요. 단식을 24일이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물 안 마시면 7일에서 열흘이면 목숨이 끊어집니다. 근데 24일을 했다는 건 진짜 최소한의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공기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왜 그렇게 자기를 학대해가면서 그 살아가는 기간을 자꾸 늘렸을까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인물입니다. 안동에서. 그러니까 후손과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식사를 하십니까? 식사하십시오라고 권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관직자로서 국가에 대한 의리도 지키지 못했고 왕에 대한 의리 또한 지키지 못했다. 즉, 그 의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바로 민족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단식을 통해서 너희에게 국가의 위기 상황임을
이제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도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식 2일 만에, 24일 만에 양력으로 10월 10일이에요. 이때 이제 결국은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해방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 다 아시죠?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이분의 이런 업적은 그냥 둬선 안 되겠다 해서 앞에 요 백범 김구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위당 정인보라고 해서 뒤에서 이거 문필가 소설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왜 대통령 옆에 이렇게 뭐 연설문 하면 이런 거 막 써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직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 비석의 뒷면을 이렇게 장식을 글을 그려 가지고 남겨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백범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때 남긴 거라서 또 깊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성리학적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그래서 의병이랑 자정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리학은 옛날 학문이잖아요. 신학문은 안 받아들였을까요? 신학문도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있는 협동학교예요. 여기 협동학교라고 한자 한번 봐주세요. 협동인데 같을 동자가 아니라 동력동자입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협은 7개 면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같이 힘을 모아서 세웠다고 해서 협자라고 쓰고요. 동자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동국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여기는 안동입니다. 거기에다가 안동의 동쪽 바로 임하면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동력동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협동학교의 교사의 사진인데요. 다들 딱 보면 머리 스타일 한번 봐주세요. 다 단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95년에 을묘의병이 일어날 때 하나의 그 반발했던 게 바로 단발령이었잖아요. 머리카락 자를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신교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징으로서 머리를 다 깎고 이렇게 신교육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되게 많이 늦어요. 1907년입니다.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성리학은 리와 기를 중심으로 한 학문, 그리고 중에서 특히나 리를 중심으로 한 원리 원칙, 이걸 중심으로 한 학문인데 서학은 기를 중심으로 한 자연과학이라던가 이런 변화되는, 절대 진리가 아닌 변화되는 학문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학문이 있는데 굳이 기를 중심으로 한 학문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기를 중심으로 한 학문을 받아들여야 일본을 누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터지는 게 보이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적부라든가 졸업장애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협동학교 학생들 졸업한,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한 인물들입니다. 요분들은. 그리고 졸업 후에 뭐 했는지 추적을 해봤더니 결국은 시대의 성각자로서 결국은 독립운동, 그 당시에 시대적 과제였던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혁신유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혁신유림은 뭐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이 의병으로 막 주장을 하다가 1907년 되면 우리도 계몽운동, 교육 계몽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노선을 확 바꾸는 거예요. 계몽운동, 그러니까 의병운동 계열이었다가 계몽운동 계열로 이렇게 노선을 확 바꾸는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동산 유인식 선생입니다. 동산 유인식 선생 같은 경우에 협동학교 만드는데 되게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와 스승으로부터 의절까지 당하는 그럴 위기까지, 실제로 그 의절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성리학이 판을 치던 바로 그때 아버지와 스승으로부터 의절까지 당한 건 그냥 호적에서 파인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다 아시는 바로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인 건 너무 유명해요. 근데 1925년에
대통령 중심제로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무령 체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초대 국무령을 지내신 분이 바로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이승만 다음에 바로 아니요, 박은식 선생이라든가 이게 여러 선생님이 있는데 25년이 되면 초대 국무령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이런 네 분들이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먼저 의병운동을 하다가 완전 계몽운동으로 협동학교 만드는데 되게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고요. 1911년, 10년에 나라가 망하고 11년이 되면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족들 다 이끌고 만주로 망명간 인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백학 김대락 선생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협동학교 만들어지는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매제, 그러니까 가장 큰 여동생이 이분한테 시집을 갔거든요. 천안 매부지간입니다. 근데 요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거 기록이 안 남아있어서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백화구려를 내놓고요. 여기를 협동학교 교사로 써라라고 내놓을 정도였답니다. 그럴 정도니까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김동삼 선생, 일송 김동삼 선생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 가면 요거는 만주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설명이 좀 많이 긴가요? 좀 덥기는 한데 자, 3.1운동입니다 여러분. 1919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1914년부터 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1929년까지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죠. 거기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민족의 일은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판을 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우리나라 이제 대한제국을 열었던 고종이 승하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승하와 함께 독살설이 같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꺼번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아시죠? 태극기 하나 들고 뭐라고 외쳤는지? 네,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독립국이고 우리는 자주민이기 때문에 일제노예의 부당한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국민들 스스로가 외쳐 부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고 교과서에서 그래서 크게 다루고 있죠. 여기 보시면 3월 1일 날 서울에서 시작이 되고요. 경상북도는 3월 8일입니다. 여긴 대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대구가 경상북도였으니까 같이 써놨습니다. 안동에서는 13일부터 해서 총 14차례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안동면 17일, 18일에 안동 시내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인데요. 여기가 안동군청이에요. 지금 안동 공포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안동경찰서. 안동이라고 붙었지만 일제가 우리 안동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행정기관, 사법기관, 경찰기관입니다. 그 한 중간에서 안동민들이 태극기 하나 껴들고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 우리는 자주민이기 때문에 일제노예의 부당한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외쳐 부른 거죠.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헌병경찰이 저렇게 총칼 들고 쏴서 죽이고요.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건 하나, 태극기 하나 들고 외쳐 부르는 거 외에 돌을 던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3.1운동이고 아주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희생의 3.1운동의 대표적인 누나 한 분 다들 기억나시죠? 네, 유관순입니다. 안동에는 누나는 아니고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동에 3.1운동을 하다가 일제수비대에 끌려가서 양쪽 눈을 실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김락 여사라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관장님께서 참 열심히 연구하셔서 밝혀낸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1934년에 일제가 그 헌병경찰들이, 고등경찰들이 비밀리에
보기 위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 게 바로 고등경찰요사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안동의 양반, 고 이중업의 처는 대정 8년, 1919년을 얘기합니다. 소요사태 때 일제 수비대에 끌려가서 양쪽 눈을 실명했다라고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안동에는 족보 잘 남아 있잖아요. 또 안동의 양반이라고 했으니까 양반 족보도 엄청나겠죠. 찾아봤더니 누구냐 했더니 아까 평산 이만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평산 이만도의 아들이 이중업이었는데 그분의 제 부인이 뭐예요? 또 아시죠? 족보에 부인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부인의 집안과 아버지의 이름은 찾을 수 있잖아요. 봤더니 의성 김씨, 진민의 딸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의성 김씨 딱 찾아봤더니 세상에 아까 저기 백화 김대락 설명해드렸죠? 백화 김대락의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즉 이분의 큰형부는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속주 이상용 선생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댁은 물론이고 친정까지 다 독립운동을 했고요. 본인까지 독립을 했고 남편도 저기 파리장서라고 해서 독립청원을 해야 된다라고 유림들의 의견을 모은 그런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또 어떻겠어요? 당연히 독립운동 하겠죠.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이동훈, 이종훈 형제인데요. 이분들은 국내에서 자금을 이제 모아서 국외로 송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라고. 이런 역할을,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인데요. 1920년대는 여기 어르신들이 좀 많아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여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이 쫙 보면 저기 특히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제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무 미개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문명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것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바로 제국주의였었고요. 제국주의의 경제 논리가 바로 자본주의였습니다. 그 자본주의를 낱낱이 속속들이 비판한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에 대항하려면 당연히 뭘 받아들이겠어요?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26년이 되면요. 제2의 상일운동이라고 하는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1926년에 순종의 승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또 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준비하자라고 준비를 하는데 그게 바로 권보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공산당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공산당 그러니까 다들 김일성이랑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은요, 제가 말씀을 딱 드릴게요. 이분은요, 26년에 잡혀서 1930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중 순국을 합니다. 근데 김일성은 제가 찾아봤어요. 이것 때문에. 김일성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 시기가 193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바로 그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에 기획하고 준비는 이 사람이 다 했어요. 60만세 운동을. 근데 6월 10일이 아닌 6월 7일날 잡혀버립니다. 그럼 60만세 운동은 누가 주도했을까요? 네, 바로 이 학생들입니다. 안동에 있는 학생들이었고 서울의 중앙고등보통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종로 상가에 순종의 장례행렬이 쭉 지나가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중앙고고 바로 이선호라는 학생이 폼 속에 품었던 태극기를 꺼내들면서 그 앞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쳐 부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의 만세운동, 60만세 운동입니다. 참 아쉽게도 교과서에는 이게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아요. 왜냐?
국민의당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권호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 한번 보세요.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철관입니다. 우리는 철관에 묻히는 풍습이 없죠. 목간에 묻히는 풍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0년 4월 달에 서대문 향무소에서 복중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시신이 바로 여기에 넣어져서 가일마을에 본문조차 없이 묻혀진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아들이 아버지의 재문을 쓰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재문을 쓰는 일은 잘 없잖아요. 여기 권호설에 아버지가 쓴 게 있습니다. 여기에 색칠한 부분인데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고문한 흔적은 검은 점을 이루었으니 이 모두가 독을 쓴 자국이었다. 비록 목석이라 할지라도 차마 너의 시신에 손을 대고 싶었겠니다마는 내 손으로 너의 입에 구슬과 쌀을 불려주고 너의 시신을 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그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뭐 서대문 형무소 어쩌다 한 번씩 가시게 되겠지만 거기 지하에 가면요 고문 도구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왜 감옥 보면 완전 원룸처럼 잘 되어 있는 그런 원룸 그 교도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형무소는요 매일 일어나면 고문을 자행하고 그러니까 풀려난 때까지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결국은 그러한 삶을 스스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편하게 잠들지 못하는 그 삶을 선택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일제 압제가 아닌 좀 더 자유로운 우리나라의 그런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자유롭게 살기를 바랬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가 국내관이었고 국외관으로 가겠습니다. 안동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집에 있는 세상 다 팔아가지고 만들어 돈을 내갑니다. 저기 앉으셔도 됩니다. 몇 개 안 되기는 한데. 선장님. 자, 그분들은요, 여기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게 압록강이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게 두만강입니다. 안동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압록강 위쪽을 서간도라고 얘기하고 이 두만강 위쪽을 북간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동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신의주에서 내려서 가기 때문에 거의 이 서간도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간도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 그 당시 시대적 과제, 바로 독립운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들을 다 이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생계 문제죠. 자, 여러분들 저쪽 밖에 나가시면 기획전으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경상도에서는 여성들의 독립운동이 여성들이 독립운동으로 포상받은 숫자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여성들은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할 때 안쪽에서 집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김해라고 하는 분이 아닌 최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에 남편이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고 싸우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솥단지를 이고 가서 그 군사들한테 밥을 해주는 이야기까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경상북도의 여성들은 포상은 받지 못했지만 분명히 독립운동가의 그 안주인으로서 안쪽에서 그들이 독립운동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분들이 바로 그들이 아닐까. 숨어있는 공로자가 바로 그들이
것 같습니다. 단지 포장이 안 되는 네, 근거가 좀 부족하게 돼서. 자, 그러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들은 또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신흥무관학교예요. 자, 신흥무관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앉으셔도 됩니다. 옆에 바도 있고 하니까 네, 다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네,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요. 네. 자,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무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흥강습소, 신흥중학, 신흥학교 이렇게 불리다가 가장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라고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배출된 인원이 바로 독립군 장교 기본적인 훈련 같은 게 여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들 이 신무관학교의 그 넓은 운동장에서 군대를 만들 수는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배출된 그 독립군들을 부대로 만드는 건 뭐였을까?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데 백서농장이라는 농장입니다. 농장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로 포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에서 독립군 부대를 양성을 한 겁니다. 이 백서농장은 백두산 서쪽 깊은 골짜기에 있는 농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백서농장을 운영한 인물이 바로 아까 제가 국외관 가서 얘기할게요 했던 일송 김동삼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속주 이삼용 선생이 여기에 올 때 훨씬 어렸던 그 일송 김동삼 선생 같은 경우에는 행동대장 거의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 전체적인 틀을 짜는 거는 속주 이삼용 선생이 거의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서농장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가지고 그 장주로 네가 가서 열심히 좀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일송 김동삼 선생이 그 부대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나중에 서로 군정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냥 군정서가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 군정서 어디에서 뭐 각지에 다 있던 그런 그 독립군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학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규 훈련을 받아야 이렇게 습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백서농장이라는 걸 통해서 부대를 만들었고 이게 결국은 해체하면서 서로 군정서로 연결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성된 독립군들은 언제 성과를 나타낼까요? 바로 1920년부터입니다. 여기 또 하겠습니다. 얘기는 만점이네. 강의 만점이라고 얘기 만점. 자, 여기는 운동인데요. 안동보다 하루 일찍 일어났어요. 3월 12일 날 일어났습니다. 요번이 바로 일동 좋나? 이분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이라고 있는 분이에요. 진짜 그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분열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양쪽 중간에 서 있으면 양쪽에서 다 욕먹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어느 쪽에서도 욕먹지 않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 어떤 큰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무조건 이분을 초청해 나가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네, 석주 이삼용 선생입니다. 아이고,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겼네요. 뒤에 떨어졌네요, 이제 보니까. 석주 이삼용 선생입니다. 뭐, 얘기를 아까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바로 부장 이회영 선생이에요. 이분은 안동분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왜 모셨냐 하면 서울분인데요. 이분은 육형제 중에서 넷째입니다. 다섯째는 이시영 부통령 되시는 분이고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그 육형제가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만주로 오게 됩니다. 육형제가 다.
그 재산이 얼마였냐면 오늘날 시가로 600억에서 650억. 근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냐?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그 아주 많은 한인들이 서강로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죠? 그런 자금으로 쓰인 게 바로 이분입니다. 진짜 집에 있는 재산을 그렇게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그런 일을 했었고, 그래서 서강도의 한인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동관이지만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1920년부터 제가 독립군이 이렇게 성과를 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압록강 진입전입니다. 1920년 독립군들이 압록강 주변에 일본군 초소가 있습니다. 그걸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왜 요새도 탈북자들 보면 압록강 많이 건너서 가잖아요. 두만강이 아니라. 그게 이제 이렇게 가물때라든가 비가 좀 덜 올 때는 사람이 그냥 건너도 된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하고 일본의 무기를 탈취해서 돌아오는 그런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 당해요. 밤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 정규부대 한번 보내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해서 딱 보냅니다. 그게 바로 1920년 6월달에 일어난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는요, 독립군 최초의 승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독립군이 이겨버리니까 일본군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대규모 부대를 보내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대첩입니다. 여기 보시면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산리 대첩을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황해를 전투인지 아시는 분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6일에서 10일까지 이제 자전한 전투까지 다 얘기를 하면 10일까지 가는 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총 저희는 이제 그 중간을 따라서 7번의 전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6일 정도의 그런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그 동굴에 걸려 있는 그 총알 탄피입니다. 탄피들이 저렇게 쫙 걸려 있으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청산리 대첩에서 나온 피 묻은 태극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진짜 최대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일본군한테 아주 큰 타격을 입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본군은 우리 한인들에게 보복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간도참변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아까 이승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곧바로 석주 이상용이 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 2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박은식 선생인데요. 이 박은식 선생은 역사학자로도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간도참변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하나 있어서, 이 책이 이겁니다. 한국 독립운동지 별사, 피로 쓴 한국의 독립운동사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결애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며 몽둥이나 주먹으로 때려 죽였다. 산채로 땅에 묻기도 하고 불로 태우고 가마솥에 넣어 삶기도 했다. 코를 뚫고 갈빗대를 꿰며 목을 자르고 눈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허리를 자르며 사지에 못을 박고 손발을 끊었다. 엄청나게 끔찍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과장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894년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일본군의 모습이라든가 1930년대 중일전쟁 와중에 난징대학살을 저질렀던 일본의 그런 만행들을 봤을 때 그 전쟁 상황에서의 군인들의 만행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너무나 끔찍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간도참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짜 저분 그 이회영 선생처럼 엄청나게 돈을 들여고 한인사회를 겨우 정착을 시켰는데, 그 정착된 사회를 쑥대박 만든 게 바로 이 간도참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간도에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만주, 북만주, 이제 중국 내부까지 들어가서 독립군 활동을 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독립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러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결과로
4월 달에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식 정부는 1948년 8월 10일 날 만들어져서 물론 해방 김만전에 하고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건국절, 8월 15일 건국절 아니냐? 그때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수립했을 때 정식 정부에서는 반드시 관보를 발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이에요. 거기에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국 30년이라고. 바로 이 우리 지금 현재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정식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민국 97년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동인들의 의열투쟁에 관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 독립국군 부대를 만들어 갖고 열심히 싸웠더니 오히려 보복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1920년대부터는요 이런 총과 폭탄으로서 사람을 죽이거나 건물을 파괴하는 의열투쟁을 일으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테러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테러랑 이 의열투쟁이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테러라 그러면 우리 왜 그 미국의 엄청 높은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와서 딱 박은 9.11 테러 기억나시죠?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의열투쟁은요 그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제가 우리를 부당하게 통치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된 인물 그리고 부당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막 조사를 해서 이거 누가 했냐 찾아보니까 조사를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했단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오사마 빈 라덴은 난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의열투쟁가들은요 경고장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하게 잡히는데. 네, 잡혔을 때 니 왜냐라고 일제 측에서 물었을 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다 얘기를 해요. 일제가 부당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 돌아가고 있는데요. 1924년에 김지섭이라는 오미마을 사람인데요. 안동의 오미마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국왕이 살고 있던 황궁에 폭탄 3발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왜 던졌느냐 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1923년에 일본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관동대의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때 일본 정부가 그걸 수습할 능력, 너무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수습하기가 힘들어서 유언비어를 납포를 하죠. 나오는데 그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인들이 일본에 너무 많이 와 있어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거기에다가 한인들이 이 혼란한 틈에 우물에 독을 풀어서 일본인은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안 죽으려면 한인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자경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한인들이 좀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김지섭이 폭탄 3발을 가지고 가서 던지려고 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안동의 저항신 유명한 분 있죠. 육사 이원록입니다. 육사 이원록 같은 경우에는 시인으로 너무 유명하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할 말이 막 없을 정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1932년에 중국 난징으로 갑니다. 남경으로 가서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졸업한 엄연히 독립군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신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뭘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분을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을 자꾸 잡아가지고 가둬놓고 하죠.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잡혀서 저쪽 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목숨을 다하게 되는데 폭죽에서 순국하게 되세요. 제가 뭐 다른 걸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그냥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육사의 그 친필 원고예요. 편복이라는 친필 원고인데 요거 물론 복제품입니다. 진품은 지금 육사문학관에 있고요. 요 편복은 뭐냐면 박쥐입니다. 한자로 박쥐를 쓰면 편복이더라고요. 박쥐가 어디 사는지 다들 아시죠? 동굴이요. 어둡고 축축하고 눅눅한 바로 그 동굴에 사는 박쥐의 모습이 식민지 현실을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이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다른 거 설명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바깥에 그 광복회와 여성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50분부터 강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분까지 아까 그 식당 밑에 지하에 있죠.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쪽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들 다시 지하로 이동하시겠습니다. 50분 화장실 좀 갔다. 그러시겠어요? 네. 아까 우리 식당 지하 있잖아요. 그 커피 마실 좀 옆에 그 특강 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습니다.